여러분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요.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요? 선물을 못 받아서요? 아니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가 준 거라는 걸 알아버려서요. 네. 아이의 동심은 깨져버렸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해마다 아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하느라 머리 싸맸던 엄마 아빠가 부담감에서 해방되기도 했으니까요. 거짓말처럼 후딱 지나가 버린 사흘간의 연휴,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차분한 연말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12월 26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건요.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록한 이 성탄절인 어제 새벽입니다. 2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다치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관련 영상부터 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파트 창밖으로 이 시뻘건 불길이 아유. 뿜어져 나옵니다. 네. 소방대원들이 서둘러서 이 물줄기를 퍼부어 보지만 세상에. 이 시뻘건 불길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야말로 쑥대밭이 아이고, 된 모습인데요. 세상에. 이 화재는 약 4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주민 2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저 보세요. 지금 진짜 어디 진짜 전쟁터에 폭격 맞은 거죠. 그름 보세요. 저 그름이 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재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좀 냄새가 좀 올라와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밖을 베란다를 봤는데 불길이 좀 치솟아 가지고 가족들 이제 좀 대피시키려고 옷을 좀 입히고 또 밖으로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밖에 연기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갖고 그 안에서 좀 대기하면서 겁나서 나가지는 못하고 현관문 쪽으로는. 근데 연기만 자욱하게 들어오니까 안방을 꽁꽁 문 닫고 숨어 있었던 거지. 사람들의 비명소리 약간 소리가 나서 뒷베란다를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대피하려고 나가려는 순간 연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앞베란다로 대피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 저 아파트 주민분들, 화재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 화재가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는 걸 좀 직감할 수 있네요. 이 고층 아파트에서 최초로 불이 난 곳은 3층입니다. 그 바로 위층 4층에는 이 30대 부부가 2살 7개월 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자 남편은 이 경비원들이 쌓아둔 재활용 포대 위로 2살 첫째 딸을 먼저 던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첫째 딸을 던지기 전에 아래를 향해서 아이 받아주세요라고 반복해서 외쳤다고 하는데 남편은 7개월 둘째 딸은 차마 던질 수가 없었는지 직접 안고 뛰어내리다가 남편이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옆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어서 아내도 뒤따라 뛰어내립니다. 아이들은 연기를 마셨지만 둘 다 무사했고 엄마는 어깨를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또 다른 사망자 30대 남성, 이 아파트 10층 거주자인데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잠을 자다가 불이 난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가족들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가장 나중에 집에서 나와 대피를 하다가 옥상으로 향하던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역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연기 흡입 질식사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날 화재 최초 신고자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사망한 2사람에 대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화재가 최초 발생한 3층 집에서도 70대 남녀가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70대 남녀 병원 치료가 필요해 추후 상황을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지인분은요, 주변에 사셨나 봐요. 그 새벽에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너무 걱정돼서. 그 정도로 큰 불이 나서 모두 전 국민이 놀랐을 정도로 큰 불이 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2명이 목숨을 잃어서 너무너무 참담한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보세요. 저 아파트에서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하고요. 지금 이 피해도 상당히 커요. 어쩌다 저렇게 큰 불이 났을까요? 그 불이 시작된 것은 3층이었지만 그 외 계단 통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마치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람에 삽시간에 위층으로 이제 번져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저 불이 화재 진압되고 난 그 외관을 보시면은요, 그 끄름이 무려 15층 높이까지도 달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어머, 진짜 저러네요, 진짜. 15층까지도 저 그름이 세상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필이면 이게 또 지난 성탄 연휴에다가 화재 발생한 게 새벽 5시였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을 치면서도 그냥 잠옷에다가 신발도 못 신고 외투도 못 걸치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아비규환은 정말 상상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지난 2001년에 준공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이 스프링클러가 16층 이상에만 설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고층에만요?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15층까지 올라갔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2004년 5월이 되어서야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같은 거 이런 거를 모든 층에 만들도록 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과 발화 부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분들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감식이 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건물이 고층 아파트예요. 그런데 최초의 발화층이 박성배 변호사님 3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3층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현장 감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화재로 32명의 사상자, 1억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아유, 발생했는데 세상에.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가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우, 저 보세요. 합동 저 너무 감식은 처참해 진짜.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화재나 화재 원인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이 경찰은 일단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 중에 펑소리가 났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통상 화재 과정에서도 폭발은 일어나기 마련이라 폭발이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은 일단 발화 지점부터 규명하면 화재 원인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발화 지점은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 확대 경로를 추정해 나가다 보면 발화 지점을 찾을 수 있고 화재 원인은 그 발화 지점을 토대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화재 원인이 있다면 그 화재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고 네. 쉽사리 발견할 수 없다면 이때는 하나하나 그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화학적, 기계적, 가스 누출, 전기 유적 요인 등 각종 요인들을 비교 분석해 하나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무려 32명의 사상자, 그 가운데 2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희생자 그리고 유족분들의 그 황망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움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화재 원인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뭔가 특별한 사진을 공개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정용진 부회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어허. 그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보시면 정용진 부회장은 초록색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또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산타를 떠올리게 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네.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네. 저 사진을 올리면서 이호야
넌 도대체 어딨냐? 보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호란 게 뭐예요? 뭐냐면 평소에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자녀들을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불렀었는데 뭐 사남매예요? 이남, 이녀, 사남매거든요. 대박 사건. 사남매 중에서 3명만 모여 있는 거예요. 네. 2호, 둘째 딸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오.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2호가 보이지 않는다. 아하. 그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야, 물론 여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저 사진 보니까요. 허준 변호사님 참 와, 재벌집도 가족 사진 참 다복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재벌도 가족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다정한 네. 아빠고 엄마고 진짜 자식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용진 씨 가족이 이렇게 다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지난 23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 2호를 뺀 1, 3, 4호와 다 같이 정용진 씨가 출동을 했던 거거든요. 어머, 이 자리 뭐예요? 네, 아내 한지희 씨가 플루티스트잖아요. 오. 독주회를 열었는데 그때 사실 이미 그 전에 내 베스트 프렌드가 독주회를 한다, 많이 와주시라라고 하면서 예매 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했었어요, 정 회장이. 아하. 바로 그 독주회 때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특히 정해찬 군 지금 장남인데요. 네. 1호입니다. 1호 같이 해가지고 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 또 마련을 하게 된 건데 어허. 손님 맞이도 하고 대기실 가서 격려도 하고 저렇게 가족 사진도 남겼다고 하네요. 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눈치채셨겠지만 저 어린 자제분들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얼굴을 조금은 흐리게 이 표시했다는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전날 특히 주목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정화 기자님. 아무래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이 정해찬 군에게 저도 기자이니 네. 이 심리를 너무 알 것 같은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허. 가장 큰 관심은 이 새어머니보다는 아무래도 정해찬 군에게 더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정해찬 군 이 공연이 시작되기 10여 분 전부터 꽃다발을 들고 새어머니인 이 한지희 씨 공연장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이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아들의 사진을 찍는 관객이라던가 뭐 기자들을 이 주변에 이 수행원들이 막 만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정영진 회장 성격이 또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비춰지는 모습이. 그래서 그냥 못 찍게 하지 말고 이왕 찍을 거 잘 찍어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예 차라리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서 현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사진을 찍는 기자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진을 제대로 찍는다라면서 이 뭐랄까요, 푸념이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현장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김현준 평론가님 보시기에 좀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일단은 정해찬 지금 씨라고 해야 될까요? 군보단 지금 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좀 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아버지 정용진 부회장이랑. 그 체격 같은 거는 아버지와 상당히 흡사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풍채가, 네. 얼굴은 조금 벌써 이목구비가 뭐 닮았는데 진짜 네.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눈썹도 좀 진한 게 닮았고 그러네요. 네. 이게 미간도 정말 닮았고요. 이마 훤칠한 것도 닮았고 멋지네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마 정용진 부회장도 장남에 대한 어떤 좀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뭐 이왕 찍으실 거면 좀 잘 좀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이 언론에 또 정중하게 요청하기도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정해찬 씨가 이 언론에 포착되고 모습 드러낸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전 부인 배우 고현정 씨 사이에는 일남 일녀가 있는데 그중 장남이 정해찬 씨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공식 석상은 아니지만 그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에 정용진 부회장과 정해찬 씨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시청자분들이 맞다! 고현정 씨 아들이지 지금 이러실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목구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아주 뚜렷한 이목구비를 담긴 했습니다만 또 어머니의 모습도 일부 남아 있는 것은 배우 사실입니다. 고현정 씨 아들이네요. 이 정해찬 씨가 1998년생인데 98년생.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8년에는 신세계 그룹 계열의 한 호텔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하고 지난 2021년에 육군으로 현역 입대를 하게 되는데 오호. 지난 5월에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8년생이면 뭐 굳이 따지면 20대 중후반 정도 된 나이에 우리나라로. 그런데 어쨌든 정용진 부회장이 장남을 비롯해 이제 가족 사진. 근데 그 중에서도 김현주 평론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머지 자제분들 뭐 둘째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부 중인데 나머지 자제분들 중에서도 장남 정해찬 씨가 더더욱 주목받고 그다음에 또 처음 이 가족 사진이 공개된 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뭐 추측도 막 무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공개석상에 부자가 함께 저렇게 공식적으로 네. 얼굴을 내보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재계에서는 그 재계 방식으로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후계 구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허. 이 장남이 본격적으로 아마 경영 수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차분하게 또 뭐 굳이 뭐 나쁘게 볼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또 가족을 또 사랑스러운 가족을 또 자연스럽게 공개했으니까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성탄절 연휴에는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4일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오전 5시 30분경에 지하 1층 목욕탕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 온수탕에 들어간 71세 여성 2명, 70세 여성 1명이 몸에 전기가 온다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 여탕에는 탈의실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있었는데 유독 온수탕에 들어간 3명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구급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어머나. 병원으로 옮겼지만 3사람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얘기를 듣고도 믿겨지세요 이게? 목욕탕에 갔는데 감전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요 유족들이 얼마나 지금 황망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한 4, 5년 거기만 다녔어요. 저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였지.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아가시니까 저희도 황당한 거고 일단 최대한 빨리 어떤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뭐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그냥 조사 중이다만 하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목욕탕 탕에서 감전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상황 자체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70대 어르신들께서 동네에서 그 새벽에 함께 이제 목욕탕에 가서 여러 뭐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고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사고에 접해서 정말 그 유족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이게 건물이 지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9년, 거의 40년이 됐어요. 아이고. 지난 84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지하층에 여탕과 보일러실이 있고 1층에 카운터하고 남탕이 있고 그리고 2층, 3층이 이제 모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목욕탕이 안전 검사를 받기는 받았었대요. 지난 그 반년쯤 전이죠. 6월 22일에 한국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기는 했는데 네. 당시에는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감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 이거 앞으로 목욕탕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걱정스러운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꼭 무슨 안전검사 받았냐 그런 거 따져보면 꼭 이상 없음 판정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준 변호사님? 이게 제대로 검사한 건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탕 안에 기포 발생기에서 누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포 발생기가 탕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이
거품을 내도록 하는데 그 관은 플라스틱 관으로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외부에 있는 발생기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이렇게 오래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타일 같은 것들도 늘 낡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물이 외부에 있는 전기 발생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전도체가 돼서 안쪽으로 전기가 통하게 될 가능성이 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누수 가능성을 체크했는지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오래된 목욕탕 점검할 때는 안에는 플라스틱 관이니까 내부 그 탕 안에 있는 이 기포 발생기까지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소규모 목욕탕의 검사의 사각지대인 게요. 이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75kW 이상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거나 시설 안전관리자를 두고 계속해서 한 달마다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목욕탕들은 노후됐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일의 정부 점검만 받으면 되고 사실상 이 업주의 자율 점검에 맡겨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4일에 1차로 합동 감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온탕 안에 기포 발생기 누정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 네. 하고요.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2차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네. 한증막 시설이라든가 지하 배전반 위주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온탕 내 기포 발생기에 전기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국가수 부검 결과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억울하게 사람 목숨 셋을 앗아갔습니다. 반드시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합동 감식 결과 반드시 이 원인, 감전사고의 원인 밝혀내 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악몽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 정말 따뜻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을 바로 이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영상 바로 보시죠. 하하네. 어느 저녁 한적한 골목길 번쩍하는 이 아이고. 성광과 함께 굉음이 울리면서 어머. 일대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뭐야 이게? 식당 유리문도 와장창 어머, 어머. 이렇게 깨져 버렸고요.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깜짝 놀라서 그대로 이 유리 파편이 날라오는 것을 보고 막 도망을 어머나 가는 세상에 상황이 일대를 보세요. 펼쳐졌습니다. 어머나. 그제 저녁 대전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이 같은 폭발이 발생한 건데요. 해당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인근에 있던 차량 수십 대와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까지도 깨지고 부서지는 등 아주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무슨 전쟁 난 지역에 폭격맞은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주변이 정말 처참합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지진이 일어난 저 유리가 쏟아지고 그냥 그 얼굴로 치면서 같이 내가 뒤로 한 2m 날랐었어요. 갑자기 누워있는데 폭발이 일어나서 팡 소리가 나면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온 방까지 완전 충격이 다갈 정도로 건물 자체가 다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죽는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진짜 밖을 못 나갔어요. 그냥. 상가 건물인데다가 연휴 기간이면 저때 식당에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4일 오후 8시 52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1층 식당 건물에서 큰 폭발이 발생하더니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 장비 41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했습니다. 어이구. 35분 만인 오후 9시 27분경 진화는 됐습니다만 이 사고가 난 50대 식당 주인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아이고 어떡해요 말았습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과 골목에 있던 시민 11명도 폭발 충격과 유리 파편 등에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저 폭발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게 엄청나게 큰 폭발이었었거든요. 네. 해당 식당뿐만이 아니라 상가 여러 동의 유리창이 파손이 어머나, 됐고 세상에. 인근 주택 수십여 가구의 유리창도 파손이 됐고 네. 차량도 수십여 대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엄청난 폭발이었는데 일단 경찰은 지금 식당 내부에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데 아. 일단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는 28일에 경찰이라든가 소방당국, 국가수 등이 다 합쳐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이런 사고를 보면 진짜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진짜 우리가 진짜 예상하기도 힘든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 진짜 명심해야겠어요. 주변 상황도 잘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감식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꿔보겠습니다. 아빠의 청춘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 요거 제목부터 뭔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이 노래 다 아시죠? 대한민국 아빠들이라고 하면 이 노래 들으면 다 눈물 흘리십니다. 왜 그건 안 해요? 브라보 그건 왜 안 해줘요? 브라보 네. 아빠들 응원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빠의 청춘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들이 먼저 무대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머나. 영상으로 청춘 찾는 무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신영감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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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참 이 노래 기자 초년명 시절에 회식 가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고 했던 기억 납니다만 참 김현지 평론가님 이 노래 좀 추억이 좀 새록새록하시죠. 네. 그렇죠. 국민 애창곡 네.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정도면 네. 아빠의 청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정말 내 자식 행복하고 잘 되라고. 이거는 정말 명가사가 아닐 그러니까요. 수가 없습니다. 가사 정말 대박이에요. 모든 부모,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노래를 아들들이 지금 불렀잖아요. 네. 아들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아빠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날 무대의 제목이요. 네. 아빠의 청춘은 현재 진행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지. 그러네요. 이 아빠들이 무대 위로 함께 올라가셨다고 어허. 하는데 네.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졌을지 함께 보시죠. 네네. 저는 말할 땐 20대, 노래할 땐 60대 같은 남자. 불타는 트럼의 식스맨 최윤하의 아버지 최범도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너는 팔싹둥이로 나를 낳아서 너는 노래가 2% 부족하다. 이 노래만큼은 인정을 해주신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남긴 건 좋아. 차디찬 술잔과 눈물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아픔을 갖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은 빈잔과 같이 어금을 맴돌고 있네 사랑을 비워둔 채로 너는 내게 말했지 샘물이 되어달라고 너는 작은 돌이 되어 영원히 잠겨 있겠다고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대박 사건.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이분 누구십니까? 최윤아 씨의 아버지인 최범도 씨가 지금 나타난 건데요. 와. 최윤아 씨가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로 불타는 트롯맨에서 14위를 했었고 네. 그로도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인 최범도 씨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가수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근데 40년 만에 앨범을 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정식으로 가수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최은하, 최범도 부자가 마침내 저렇게 이중창을 했는데 네. 최범도 씨 지금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 끼라든가 열정이 엄청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참으셨는지 와. 마침내 40년 만에 부자 이중창 무대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윤아 씨가 그 노래 실력과 끼를 아버지께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날 무대 보고 많은 팬분들이 최윤아 씨 앞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 좀 자주 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최윤아 씨가 불타는 트롯맨 예신 당시에 엄마를 찾기 위해 나왔다고 밝혀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하. 얼굴, 나이, 이름도 모른다. 혹시 아이고. 유명해진다면 찾아오실까봐라고 그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병을 앓고 있음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병은 1만 명당 3.6명이 걸린다고 하는데 약이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손, 발, 근육들이 점점 위축돼서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 최윤아 씨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고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꼭 열심히 사시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최윤아 씨 노래와 함께라면 멋지게 저 난치병도 이겨내실 거라고 뉴스파이터는 굳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대 좀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아빠의 청춘이 현재 진행형일까요? 허지연 변호사님. 야, 이분이야말로 불타는 장미단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제2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 이래도 어허. 과언이 아닌 분인데 해외에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무대에 한번 섰다가 우리 불타는 장미단에 한번 출연했다가 역시 유전자가 있다. 이거 명품 목수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셨다가 누구실까요? 결국에는 지금 발이 묶여버릴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구시지? 아직도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워서 이제 걱정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혼자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늦었는데 이거 이제 끝나면 갈 수 있는 거죠. 거의 반년을 지금 반년을요? 어머님이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화이팅.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묵직하네.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손태진 씨 아버님 너무 갈수록 잘하시는데요, 최정화 기자님. 아, 이런 식이면 말레이시아에 지금 반년째 못 들어가고 계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반년 네. 동안의 이 방송 스케줄도 꽉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국에 발 듭니다. 묶이겠네, 진짜. 네. 발목이 지금 단단히 묶이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이 손태진 씨와 아버지가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아라는 이 음악을 불렀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를 부르고 너튜브 조회수가요 무려 185만. 이 엄청난 이 진짜요? 조회수를 자랑을 했어요. 사실 이 정도 조회수면 들으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추천하고 매일매일 또 듣고 해야 사실 이 정도 음원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녹화 전날 출국 예정이었었다고 하는데 급하게 연말 연시맞이 이 가족 가요제가 이어지면서 아니 다른 아들들은 다 가족들이 나가는데 우리 아들만 혼자 나갈 수 없다 이래서 이 비행기 날짜를 급하게 어머나, 바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거의 반년째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손태진 씨 아버지가 또 그 농담도 굉장히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 같아서 과대포장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아님을 오늘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너무너무 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목소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검색을 해봤더니 네. 예비 시아버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예비 시아버지 이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들어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태진 씨 아버님을 계속 한국에 발이 묶이게 해드리려면 1월 1일 새해 특집, 또 설날 특집, 봄 특집, 단오 특집, 뭐 특혜 대한민국 특집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으로 만나볼 멋진 아빠의 청춘이 현재 진행형인 부자는 어떤 팀일까요? 허전 변호사님. 이분들은요, 사실 피를 나눈 친부자 사이는 아니지만 어허. 피보다 더 진한 노래를 나누는 노래 부자 사이거든요. 그래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어떤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현의 아빠로 나왔습니다. 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앞으로 영상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현이 엄마 정요심입니다. 불타는 장미단에서 아버지 가요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 편지로 대신합니다.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때 중현이가 소명 선생님의 소중한 사람을 불렀었는데 가사 내용이 공감이 되어 울컥했습니다. 오늘 중현이를 있게 해주신 소명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중현아, 든든한 아들로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게 매일 듣는 목소리고 너무 익숙한 엄마인데 중현 씨의 이제 결승곡이 우리 소명 선배님의 곡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엄마한테 그런 가사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해서 골랐어요. 김중현 씨가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그럼 같이 나온 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그 결승전에서 김중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수죠. 주인공 가수. 소명 씨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나와준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나오시지를 못해서 결승곡을 불렀던 원 가수랑 같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저 김중현 씨가 이제 철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김중현 씨하고 누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안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중현 씨가 더 그 노랫말이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머니한테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소중한 사랑이라는 이 곡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마음 과연 어떤 노래길래 그렇게 느꼈을까요? 김중현 씨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찡했던 사랑 안타까운 일상 그대 주고 간 그 눈빛 때문에 내 입술이 다 들어가요 꽃을 보아도
별을 달을 보아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랑아 그대의 모습 숨소리까지 영원까지 사랑했었다 행복한 시간 부르면 그대를 사랑한 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소중한 나의 하늘나라에 계신 김중현 씨 아버지께서 이렇게 늠름하고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하면서 흐뭇하게 김중현 씨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심으로 또 앞으로의 멋진 무대 또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성탄절 연휴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 이름 석자가 등장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성균 씨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 현재까지 혐의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난 23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경찰 조사였는데요. 네. 먼저 그동안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네. 그간의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소환 조사 때 들어가고 나왔을 때 모습인데 그렇다면 엊그제 세 번째 조사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출석된 모습 그리고 엊그제 23일 날 모습 보여드렸는데 일단 김현주 평론가님 시간이 훌쩍 지나 한 두 달이 그새 흘렀네요 벌써. 그러네요. 지금 눈도 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1차 조사가 10월 28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사를 1시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지난달 4일, 그러니까 11월 4일에 이루어졌는데 조사 시간이 3시간. 이번에는 엊그제죠. 지난 23일에 3차 소환 조사. 이게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19시간이나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뀐 것이 있다면은 이제 외견상 보기에 이성균 씨가 그 마약 검사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이제 모발 염색 같은 걸 못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조사 때보다는 2차 조사 때가 더 흰머리가 이제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아마 염색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 3차 조사 때는 1차, 2차 조사에 비해서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어 있고 염색도 한 것으로 보이고 말하는 태도에서도 좀 1, 2차 조사와는 사뭇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성균 씨의 이 말하는
어투나 이런데 1, 2차보다는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뭐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말하는 어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바로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시작된 조사가 밤새 이어져서 19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경 끝났는데 야간 새벽 조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선균 씨는 기왕 출석한 김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 취재진에게 오늘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도 읽히는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의 투약 여부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이선균 씨 각종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용호수 실장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일시 장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 조사도 경찰이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특히 용호수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 원 상당을 건넨 사실이 존재하는데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와 같이 돈을 건넬 필요가 있었을까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선균 씨는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고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모발 검사 등으로 검출할 수 없는 그 이전 기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바탕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앞서 3차 조사 때, 3차 소환 때 들어갈 때와 또 특히 나왔을 때의 그 어투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허주현 변호사님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 비슷한 식의 그 혐의받았던 GD로는 지금 무혐의 종결됐는데 지금 이선균 씨 사건 어떻게 돼가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선균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뭔가를 먹었지만 마약을 투약한 건지 아닌지 본인도 확신할 수도 없고 마약 투약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속아서 먹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 여 실장의 진술이 맞다면 내 몸에서 마약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음성으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운영 규칙에 보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자신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는 않지만 자신이 떳떳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정황 증거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그만큼 떻떳하고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지난 3차 소환 조사 때 거의 대질신문에 준할 정도로 경찰이 A씨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 실장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좀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비공개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 여 실장이 자신도 속았다, 협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공갈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갈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이 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도 불출석한 상황일 것이고 경찰이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여성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섣부른 이 추정은 금물이고요. 앞으로의 그 경찰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성탄절 연휴 기간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안타깝고 그런 황망한 소식도 있었지만 이런 깜짝 놀랄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에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갑자기 나타나서 주례를 섰습니다. 잘못 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예식장이 신신 예식장입니다. 신신 예식장이 어디냐면 고 백낙삼 대표가 유명하잖아요. 지난 4월달 별세할 때까지
50여 년간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예식을 치러줬던 맞아요. 그 예식장인 거예요. 네. 근데 백낙선 대표가 이제 별세하고 나서 그 아들인 백낙문 2대 대표가 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서 아이고, 계속해서 어머나. 이제 무료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상지부 봉황자. 그 결혼식장에 한덕순이가 찾아서 이제 어머. 주례를 선 건데 네. 이제 뭐라고 한덕순이가 얘기를 했냐면 결혼식장 그를 하면서 네. 기념사진 찍잖아요. 네. 기념사진 찍을 때 한덕수 총리가 김치 참치 촉꽁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치 네. 참치 꽁치 아. 이게 고 백낙삼 대표가 생전에 네. 사진 찍을 때 외쳤던 구호인데 네. 똑같이 외쳤다고 하고 네. 그 한덕수 총리가 그 백 대표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부인과 아드님이 그 뜻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시간이 나면 작은 힘이나마 네. 보태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인연이 닿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뭐 치즈, 스마일 그런 것보다 김치, 참치, 꽁치 하고 다 자연스럽게 웃잖아요. 너무 좋은 표현 같은데. 근데 깜짝 주례라는 것은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면 신랑 신부분들은 한덕수 총리가 주례 보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부의 사연을 미리 아마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아. 이분들이 이제 식을 올리지 못하고 26년간이나 기존에 이제 살아오던 부부였는데 이제 뒤늦게서 이제서야 신신예식장에서 이제 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세상에. 거죠. 이 사연을 접하고 한 총리께서 이제 그럼 내가 좀 주례를 서줘야 어머나.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분들한테 만약에 총리가 와가지고 주례를 쓴다 그러면 부담되죠. 엄청 막 긴장하고 부담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 짜잔 하고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놀라기는 어머나. 놀라면서도 너무 반가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저렇게 흐뭇하게 결혼식 주례도 서주시고 네.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신랑 저 부부들에게 참 잊지 못할 선물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꽁꽁 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고드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드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낙하 가속도가 붙으면 정말 어머나. 사람도 다칠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고드름이 뭘 덮쳤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밖이 살짝 환한 시각인데요. 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데요. 12시간쯤 지난 새벽 시간 차 위로 뭔가가 쾅! 보셨어요? 고드름이 떨어진 겁니다. 어머나 너무 빨라요. 어머나. 우당탕탕 소리까지 내면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어머나. 아니 고드름 진짜 저게 만약에 사람한테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정말 아찔한 사건인데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금지 구역이나 뭐 길을 이런 데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주차 구역에 주차장에 그러니까요. 주차를 했는데 네. 저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네. 결국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움푹 패이고 파손이 어머나.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운전자가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네. 해당 아파트 측에서 네. 절반만 보상해 주겠다.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20초 드릴게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략 난감입니다. 고드름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 건물 관리 주차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생긴 경우에는 즉시 없애야 합니다. 주차 금지 안내도 없었다면 이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